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책을 읽든지 그 책을 읽기로 했으면 가장 먼저 가장 조심스럽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작가의 말일 수도 서문일 수도 들어가며일 수도 이 책처럼 들어가는 말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읽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직접적으로 왜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이 책을 쓸 때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책을 쓰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밝히게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종종 책 소개를 하면서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오늘의 책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는 사실 제목을 먼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나 스스로를 재판대에 세우고 조목조목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심판해야 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하지만 들어가는 말을 읽고는 그 생각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제목만 보고 판단했는데 그런 제 자신이 아직 멀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특히나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보다 한 구절에서 간혹은 한 단어에서 뭉클을 할 때가 있죠.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서는 온 힘을 그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뭉클해지는데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라뇨. 난 늘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하고 나한테만 가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나의 못난 생각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난 늘 겁이 나서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뒤처질까봐, 선택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밀어내기도 하고 먼저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당당히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왜 이 질문에 나의 단점만 찾으려고 했을까요? 나의 장점을 먼저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하는 말인데 이 책은 결혼할 거야? 결혼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에 대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으면 좋을지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시죠.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 책의 내용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같은 답을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심과 정성을 다해. 어릴 적 나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 탓에 한겨울에도 예쁜 부츠만을 고집했는데 문제는 부츠라는 물건이 원래 예쁠수록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난 심각한 몸치인지라 빙판길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균형을 못 잡고 엉덩방아를 찢거나 발목을 접질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아빠와 함께 등하교 했다. 아빠는 내게 거목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키 크고 건장한 아빠의 팔을 붙들면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길도 두렵지 않았다.
버팀목 같았던 아빠는 어느 해 내가 성인이 되어 이제 혼자 씩씩하게 걷게 되었을 때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적절한 때 치료받아 건강은 회복했지만 대신 거동이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짚게 되었다. 지금은 옆에서 보는 사람만 안쓰럽지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여기저기 잘 다니신다. 이번 겨울 본가에 갔을 때 나는 또 집 앞 골목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얼얼한 엉덩이를 문지르며 뒤뚱뒤뚱 들어서는 나를 보고 아빠는 허허 웃으시면서도 얼른 일어나 타박상 연고를 가져오셨다. 나는 이 나이 먹어서 애처럼 넘어진 게 쑥스러워 볼멘 소리로 집 앞이 또 얼음판이 되었다고 투덜댔다. 다음 날 모처럼 늦잠을 자고 나와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지팡이도 없는 것을 보니 바깥에 나가신 게 분명했다. 나는 벌컥 화부터 났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구나 길까지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 걸음도 불편하신 양반이 대체 어디를 가신 걸까? 내가 나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혹시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다행히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아빠 쪽으로 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멈춰섰다. 고개 숙여 아래를 보니 빙판길에 빼곡히 뚫려 있는 작고 둥근 구멍들이 보였다. 깊지는 않지만 워낙 수가 많은 탓에 빙판이 거칠거칠해져서 더 이상 미끄럽지 않았다. 발밑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말했다. 네 아빠 오늘 새벽부터 저러고 있다.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해도 듣질 않고 혼자 끙끙대면서 지팡이로 얼음판에 꾹꾹 구멍을 내놓더라. 아마 누가 미끄러져 넘어질까 걱정돼서 그러는 모양이야. 나는 두 손으로 눈두덩을 꾹 누르고 있다가 간신히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아빠! 키 크고 구부정한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차고 맑은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퍼졌다. 코끝까지 빨개진 얼굴이 나를 향해 반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토록 단단한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한 절대 넘어질 리 없다. 이 세상에는 어쩜 이렇게나 우직한 이가 많은지. 그들은 때때로 아무 소용없는 짓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을 품에 꼭 안고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품에 한아름 안겨주는 것이다. 마치 당신이 아직도 요람 안에 누워있는 작고 무력한 아기인 양 진심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고 돌보려 할 뿐이다. 어리석은 그들은 사랑을 덜어놓을 줄도 흥정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한없이 퍼부어 선물할 줄만 안다. 그런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지만 그 분량만큼은 착실하고 확실하다. 평생 잃고 싶지 않은 단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 사랑을 고를 것이다. 늘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들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다. 충분히, 아주 많이.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오래도록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맘대로 사랑한 건 나니까 넌 네 맘대로 해. 한 미국인 부부가 흑인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보육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였다. 부부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던 해 아이는 벌써 8살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다. 되도록 어릴 때 입양해서 일찍 정을 들이는 편이 좋은데
8살이면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커서 정을 붙이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게 이유였다. 아이가 오래도록 부모 없이 자라며 생겼을 마음의 그늘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잖아. 사랑받아 보지 못한 아이는 사랑하는 법도 모를 거야. 하지만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랑하는 법을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되니까. 난생 처음 가족을 갖게 된 아이는 늘 주눅들어 있었고 모든 것을 낯설어 했다.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마다 어색해서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부부는 절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주 웃어주고 안아주었으며 때로는 셋이 똑같은 옷을 맞춰 입었다.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 귀엽고 커다란 개를 식구로 들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낚시와 소풍을 다녔다. 가족 모임에도 빠짐없이 아이를 대동하고 나갔다. 다 같이 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했다.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 기념일에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주말에는 아버지를 도와 세차를 했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고집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어리광을 부릴 때 부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졌다. 10여 년 후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 아이는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고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의 꿈은 고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의 단 한마디 덕분이었다. 사랑하는 법을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돼.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지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했다. 이제 곧 30 중반인데 난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을까? 여태껏 그녀를 비혼주의자로 알고 있었던 터라 나는 조금 놀라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연은 자기는 어릴 적 꿈이 무려 현모양처였다며 현란한 손짓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켰다. 날 좀 봐. 잘 보라고.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어째서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 명 없이 지금껏 싱글인 거냐고. 신이 날 싫어하나?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매력적인 외모는 몸을 동하게 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마음이 동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동하는 것과 마음이 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럼 마음이 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연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네가 남자라면 너랑 결혼할래? 지연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미간을 찌푸린 모습이 꽤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지연은 잔뜩 풀죽은 얼굴이었다. 왜 그래? 망했어. 아무리 열심히 내 편을 들어봐도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와. 어째서?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봤거든. 내가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는 어떨까? 성질 더럽고 말버릇 험하고 밤새워 놀기 좋아하는 여자랑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 돈 모으는 재주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소파 위에 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3개월마다 한 번 치울까 말까 한 여자랑? 아니,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거봐, 네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지?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쓰고 놀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은 사람들이랑 놀아야지. 옷도 소파에 늘어놔야 찾기 좋단 말이야.
지금 생활이 좋은데 어떡해. 내 생활 방식을 반성하자는 게 아니야. 만약 독신으로 산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니까. 아무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해. 지연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럼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품절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대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렇지 못한 돌직구를 날렸다. 결혼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벌이는 탐색 과정은 흡사 구인구직 과정과 비슷하다. 면접 때 고용주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결국 면접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만약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다면 채용이 결정된다. 물론 채용을 했어도 얼마간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 맞지 않거나 차이가 크면 헤어짐의 수순을 밟게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든 아니면 오랜 연애 끝에 간신히 문턱을 넘었든 결혼을 앞둔 쌍방은 매우 힘든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위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서로 암묵적으로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이 끌린다는 이유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내가 상대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역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증명하고 확신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 한 부부가 태국 방콕으로 놀러 갔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지만 부부는 용감하게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택했다. 둘 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가볼 만한 곳이나 맛집 따위를 미리 찾아보지도 않았다. 믿을 것이라고는 두둑한 주머니와 어설픈 영어 실력 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무사히 방콕에 도착했다. 다행히 부부의 여행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미리 알아보거나 준비한 게 없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신선하며 새로웠다. 신이 난 부부는 그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툭툭이라 불리는 태국 특유의 3년차를 빌려서 라차프라송의 에라완 사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기사와 흥정에 나섰다. 라차프라송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기사에게는 매우 큰 건수였다. 하지만 까맣고 깡마른 젊은 기사는 목적지를 듣자마자 머뭇거리며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라차프라송에서 폭발 사고가 터져서 10여 명이 죽고 일대가 혼란에 빠졌었다는 것이다. 그 근처에 묵던 관광객들이 전부 짐을 싸서 돌아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도 그때 근처에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폭발 충격으로 툭툭이가 넘어가면서 연면이 잔뜩 긁혔다며 그때 생긴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선택은 손님 몫이지만요. 부부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른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았다. 과연 기사 말대로였다. 부부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쉬기로 하고 기사에게 고맙다며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호텔까지는 금방이었다. 기사는 안녕히 가시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부부 역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작별을 고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부부는 친구들의 여행 소감을 물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젊은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어찌 보면 그 기사가 너무 착한 거지.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까지 태워다 줬으면 큰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기사 정말 바보 같네. 가만히만 있었으면 벌 수 있는 돈을 내치다니.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와이프가 새로 산 손수건에 돈을 싸서 기사 자리 옆에 놓던 걸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돈을? 얼마나? 부인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액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얻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받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은 받을 만하다. 그들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것이다. 늘 그렇듯 해와 달이 뜨고 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비로소 좀 더 살만한 곳이 된다. 이해와 포용을 조금 더 바라도 좋은 곳이 된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고결한 사람이었는가. 이른 저녁 번화가 근처를 지나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길가에 주저앉아 비틀거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는지 옆에는 토한 흔적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녀 또래로 보이는 몇몇 여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소리 높여 말했다. 어우, 토해놓은 것 좀 봐. 초저녁부터 무슨 술을 저렇게 먹었대. 길거리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야? 쪽팔리지도 않나? 그때 나와 같이 가던 친구가 내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친구의 손에는 물티슈와 비닐봉지, 물과 숙취 해소제 따위가 들려 있었다. 친구는 곧장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가씨에게 다가갔다. 나도 얼른 뒤를 따랐다. 그녀는 너무 울어서 기운이 다 빠졌는지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일단 그녀를 친구와 둘이 힘을 합쳐 간신히 일으켜 세워 벤치에 앉혔다. 그런 뒤 물과 숙취 해소제를 먹이고 물티슈로 바닥의 토사물 자국을 깨끗이 닦아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잠시 후 콜택시가 도착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다행히 그녀는 숙취 해소제를 마신 덕인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와 주소를 불러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에는 술 기운도 다 가신 듯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손을 잡고 약간 쉰 목소리로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왜 울었는지 알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쩐지 그녀도 원치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우리에게 꾸벅 인사하고 짙어진 밤의 어둠 속으로 휘청휘청 사라졌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대도 다 큰 처녀가 만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지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추태냐고 천박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그날 그녀가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엉망으로 취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앞으로도 절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흐느낌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린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믿기로 했다.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면 과연 그녀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그녀를 비난하지도 비웃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는 것이다. 손을 뻗어 토사물투성이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쉽게 질책하고 판단하는 천박함 대신 한 여자의 부서질 듯 위태로운 자존감을 힘껏 지켜주는 따스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다. 만약 고된 하루에 지쳐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면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다. 아가씨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리 와서 내 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교양을 논하고 예의를 따진다면 스스로 그럴듯한 겉모습과 허울뿐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티끌 만큼도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 자신의 고결함으로 천박함을 덮고 선량함으로 악의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이런 마음들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세이를 읽다가 꺼이꺼이 울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쉽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에피소드가 저를 울린 건데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몸으로 이른 아침 칠칠 맞은 우리 딸이 또 넘어질까봐 지팡이로 콩콩 얼음판에 구멍을 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죠. 그 모습이 그려지자 그 마음이 확 느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해서 그냥 짐작할 뿐이지만 그 마음의 무게를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고요. 그 마음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 적이 있던가 싶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착한 딸은 아니지만 늘 그렇게 사랑받는 딸이었지 싶어서 착하고 좋은 딸이 되지 못했던 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도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슬퍼서 만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를 풀어놓았다면 정말 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힘든 사람을 도울 때는 자신의 궁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우쭐함 따위를 가지려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 대한 안쓰러움에 그가 짊어진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들어준다. 딱 거기까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덜어낼 수도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